새벽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늘 그렇듯이 단단히 두 발을 딛고 서 있었다. 내 이름은 이말순. 올해 75이다. 평생 흙과 함께 살아왔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해왔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 나 혼자 두 아들을 키워냈다. 영수와 영호 두 아이를 서울로 대학 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다. 그 시절 새벽 4시에 일어나 해가 지도록 농가 밭을 돌보며 버틴 날들이 수없이 많았다. 밤 10시가 넘어 몸을 누일 때는 온몸이 쑤셨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다. 그 모든 고생 끝에 두 아들은 결국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그 순간만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말순이 정말 대단하다. 혼자서 두 아들을 서울대에 보냈다니. 그 말이 내 피곤한 어깨를 잠시나마 가볍게 해주었다. 영수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영호는 공무원이 되었다. 내 손톱 밑에 박혀있던 흙이 그들의 미래를 닦아낸 셈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무심했다. 허리와 무릎은 점점 힘을 잃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버거워졌다. 특히 겨울날 빙판 위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엄마, 이제 농사 그만하세요. 서울로 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큰아들 영수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며느리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들어와 함께 산다는 건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때 영호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다. 엄마, 정말 좋은 곳이 있어요. 황금빛 쉼터라는 실버타운이에요. 그가 보여준 사진 속 황금빛 쉼터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는 듯했다. 깨끗한 건물, 넓은 정원, 환하게 웃는 어르신들의 모습. 도시의 복잡함과는 거리가 먼 시골의 정취가 살아있는 곳 같았다. 엄마 같은 분들이 많아요. 농사 짓던 분들, 장사하던 분들, 말도 잘 통할 거예요.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다. 처음에는 평생의 터전을 버리고 갈 수 있을까 고민했다. 집과 논밭은 내 부모님 세대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땅이었다. 하지만 아들들의 말을 곱씹다 보니 결국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가서 보자. 그렇게 해서 나는 황금빛 쉼터로 향했다.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느낌은 아직도 생생하다. 따뜻한 햇살이 정원 가득히 내려앉아 있었고 친절한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이말순님. 여기는 농촌 출신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드디어 나도 평생의 고생 끝에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를 찾은 걸까. 작은 개인 방은 아담하고 깔끔했다. 공동 공간에는 텔레비전이 있고 텃밭을 가꿀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마음을 놓이게 한 건 다른 입주민들이었다. 새로 오셨어요? 저는 박금순이에요. 전라도에서 농사 짓다 왔어요. 저는 최순자라고 해요. 평생 시장에서 장사했죠. 그들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말 몇 마디만 나누어도 금세 친근해졌다. 같은 처지라서 그랬다. 입주비를 물었을 때도 안심이 되었다. 농촌 출신 분들께는 특별 할인이 있어서 월 200만 원이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들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집과 논밭을 팔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나도 결국 마음을 굳혔다. 평생의 추억이 담긴 집을 정리하는 건 고통스러웠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하나하나, 낡은 붓두막, 마당 끝에 있던 감나무까지 모든 것이 나를 붙잡았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야.
황금빛 쉼터로 들어오던 첫날, 마치 내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듯했다.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벅찼다. 이제 고생은 끝났고 행복이 시작될 거라 믿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다. 그 화려한 이름 뒤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나는 이 이야기를 지금의 나이 75의 시선으로 되돌아보며 전하려 한다. 단순히 한 노인의 경험담이 아니라 나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경고이자 교훈이다. 황금빛 쉼터에서의 첫 발은 빛나는 희망 같았지만 곧 예기치 못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처음 한 달은 마치 꿈속 같았다. 창문을 열면 멀리 산과 들판이 보였고 새소리가 아침을 깨웠다. 도시의 실버타운처럼 번잡하지 않고 내 고향과 닮은 풍경 속에서 마음이 차분해졌다. 프로그램도 다양했다. 오전에는 가벼운 체조, 오후에는 텃밭 가꾸기,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 TV를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말순 씨, 여기 오길 잘했죠? 박금순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그러게,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덜 외롭네. 나도 웃었다. 처음에는 정말 이곳이 천국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작은 이상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음식이었다. 어느 날 점심, 반찬이 예전보다 훨씬 단출했다. 김치찌개, 멸치볶음, 그리고 깍두기뿐. 오늘은 좀 부실하네. 금순 할머니가 툭 내뱉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 뒤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의문이 들었다. 예전에는 고기 반찬이 자주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 직원에게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애매했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담백한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였다. 입주 첫날에는 매일 방 청소를 해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 3회로 줄어들었다. 물어보니 운영상 조정이라는 답변뿐이었다.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그냥 지나쳤다. 그러나 세 번째, 의료 서비스에서 문제가 터졌다. 허리가 아파 의무실에 갔을 때 간호사가 말했다. 할머니, 물리치료는 별도 비용이 들어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입주 전 설명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기본 진료만 해당되고 물리치료나 재활은 추가 비용이었다. 그제야 처음 느낀 설렘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작은 불편은 점점 불만으로 커졌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다. 요즘 농촌 출신 어르신들 불만이 많다던데. 어쩔 수 없죠. 운영비를 맞추려면 서비스를 줄여야 하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은요. 어차피 이분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발목 잡힌 고객으로 본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한 달 후 새 입주민이 들어왔는데 서울 출신 정미경 씨였다.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직원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다. 정미경님, 이쪽으로 오세요. 특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이 있는지도 몰랐다. 며칠 뒤 식당에서 더 놀라운 장면을 보았다. 그녀의 테이블에는 갈비찜과 전복죽이 놓여 있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돈을 내고 산다고 믿었는데 차별은 너무 노골적이었다. 저기 보세요. 음식이 다르잖아요. 최순자 할머니가 속삭였다. 나도 눈을 크게 떴다. 같은 감기에 걸려도 우리에겐 종합감기약만 주면서 그녀에게는 협력병원까지 연결해주는 걸 봤을 땐 분노가 치밀었다. 참을 수 없어 관리 사무실을 찾아갔다. 실장님,
서비스가 처음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실장의 얼굴이 굳더니 차갑게 말했다. 이말수님, 혹시 다른 입주민과 비교하시는 건 아니시죠? 비교라니요. 같은 비용을 내는데 왜 다르게 대우합니까? 그제야 실장이 본색을 드러냈다. 이말수님은 농촌 출신 할인 요금을 내고 계시잖아요. 일반 요금은 월 400만 원입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정말 작은 글씨로 그렇게 적혀 있었다. 내 세심함이 부족했던 걸까? 그러나 본질은 달랐다. 설명할 때는 절대 강조하지 않고 불리한 조건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라는 게 문제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속았다는 기분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게다가 개인적인 시련이 겹쳤다. 어느 날 영회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망설이며 고백했다. 엄마, 사실 집과 논밭 판 돈으로 제가 사업을 했는데 망했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다. 평생 땀으로 모은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니.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니? 목이 메어 나오는 말이었다. 영호는 울먹이며 엄마, 제가 꼭 갚을게요 라고 했지만 공무원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큰아들 영수도 사정이 좋지 않았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매달 250만 원으로 오른 입주비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다. 두 아들 모두 나를 도울 수 없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나는 황금빛 쉼터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미 집도 땅도 없었다. 나갈 곳도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이 쌓이며 한 가지 진실이 드러났다. 황금빛 쉼터는 나 같은 농촌 출신을 진짜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싼 값에 끌어들여 차별하고 결국 쫓아낼 계획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코 가만히 당할 수 없었다. 내 인생이 증명해 왔듯 땅을 착취만 하면 결국 황폐해지듯 사람도 부당하게 대하면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 내 안에서 서서히 방역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분노는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내가 느낀 불공정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의도된 차별이었다. 그리고 그 차별의 무게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박금순 할머니, 최순자 할머니, 그리고 다른 몇몇 농촌 출신 어르신들도 같은 고통을 호소했다. 말순 씨, 우리만 따로 취급하는 것 같지 않아요? 금순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박금순 할머니가 갑자기 복돼서 쓰러진 것이다. 나는 소리쳤다. 어머, 금순이가 쓰러졌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달려왔지만 의무실 간호사는 태연하게 말했다. 일단 지켜보시죠. 농촌 어르신들은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믿기 힘든 말이었다. 의식을 잃은 사람을 그냥 두고 보자니.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모셔야 해요. 간호사는 미적거렸지만 결국 내가 빌구를 불렀다. 병원 진단은 고혈압으로 인한 일시적 의식 상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 하지만 병원비 문제가 또 불거졌다. 응급실 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 간호사의 말은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나는 물었다. 그럼 정미경 씨 같은 분들도 똑같이 내나요? 아니요. 프리미엄 고객은 전액 지원됩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확실한 결심으로 바뀌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철저히 등급으로 나뉜 차별 시스템이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 황금빛 쉼터에서 온 통지서에는 입주비가 다음 달부터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적혀 있었다.
물가 상승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미 영호는 내 돈을 잃어버렸고 영수도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결국 나는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밀려난 기분이었다. 가장 가슴을 무너뜨린 건 작은 아들 영호의 고백이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 돈 다 날렸어요. 치킨 프랜차이즈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영호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었잖아.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제가 꼭 갚을게요. 조금씩이라도. 하지만 나는 알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이라는 걸. 내 두 아들 모두 등을 돌린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나를 지탱할 힘은 없었다. 영수는 회사 사정 때문에 매달 250만 원을 내줄 여력이 없었고 영호는 이미 패배자의 고백으로 무너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절망 속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평생 농사꾼으로 살면서 배운 교훈을 떠올렸다. 땅은 정직하다. 제대로 돌보면 풍요를 주지만 착취하면 금세 황폐해진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당한 착취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맞서야 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바로 나였다. 나는 동지들을 모았다. 박금순, 최순자, 그리고 6명의 어르신이 모였다. 우리가 당한 일을 기록해야 해요. 증거를 모읍시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른 이들은 망설였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집도 팔고 나갈 수도 없는데.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일을 증명하면 세상이 우리 편이 되어줄 겁니다. 그날부터 나는 장부를 쓰듯 기록을 시작했다. 식단의 차별, 청소 횟수의 변화, 의료 서비스의 불공정, 응급 상황의 방치, 날짜와 시간, 상황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다. 3월 15일, 우리 테이블, 김치찌개, 멸치볶음, 프리미엄 테이블, 갈비찜, 전복죽. 4월 2일, 동일 감기 증상, 나는 양만, 정미경 씨는 협력병원 이송. 증거는 쌓여갔다. 작은 목소리지만 모이면 힘이 된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 왜 이런 차별이 생기는지, 운영진의 속셈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다가왔다. 청소를 하던 젊은 직원 김정희 씨였다. 그녀는 나를 조용히 불렀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우리가 증거를 모으는 걸 들켰나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녀는 진심이었다. 저도 이곳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불공정하고 부당해요. 제가 내부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손에 쥐어진 서류는 충격 그 자체였다. 입주자 서비스 차등표, 운영비 내역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경영진 회의록.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농촌 출신 입주자는 2년 내 모두 퇴소 유도. 할인 요금은 미끼일 뿐. 점진적 인상으로 자진 퇴소 유도.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다. 황금빛 쉼터는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임시 자리 채우기로 본 것이었다. 내 안에서 타오르던 분노는 이제 확실한 불꽃이 되었다. 내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더 많은 노인들이 같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내가 손에 쥔 문서들은 그야말로 폭탄과도 같았다. 김정희 씨가 건네준 자료 속에는 우리가 겪은 차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회의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농촌 출신 어르신들은 2년 내에 모두 내보낸다. 할인 요금은 단지 미끼일 뿐이다. 점진적으로 인상해 잦은 퇴소를 유도하고 빈자리는 프리미엄 고객으로 채운다. 나는 글자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우리가 당한 모욕은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였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다. 보증금 운용 내역서에 적힌 문장은 내 눈을 얼어붙게 했다. 입주자 보증금을 외부 투자에 전용. 그 투자는 실패로 끝나 있었고 황금빛 쉼터는 지금 재정난에 빠져 있었다. 결국 운영진은 우리의 돈을 빼돌려 모험을 했고 그 실패의 대가를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나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내 노후를, 내 동지들의 평생 땀방울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다니. 나는 동지들을 불렀다. 작은 방 안에 8명이 모였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를 속였다는 게 분명합니다. 내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최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상대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언론에 알리는 겁니다. 혼자 싸우면 무너질 수 있지만 세상에 알리면 그들도 두려워할 겁니다. 동지들의 표정에 망설임과 희망이 교차했다. 그때 박금순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맞아. 더는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순 없어. 말순 씨, 우리가 함께 합시다. 그 한마디가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는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식단 차별, 의료 불공정, 청소 축소, 응급실 방치, 그리고 내부 문건까지. 모든 것을 날짜별로, 상황별로 체계적으로 기록했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지역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다. 저는 황금빛 쉼터에 사는 이말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속이고 차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자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내가 보관한 자료 목록을 듣고는 곧 목소리가 달라졌다. 할머니, 그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기자는 젊은 여성이었고 진지한 눈빛으로 우리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그녀의 질문에 나는 자료를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모두 우리가 직접 겪은 일이고 내부 직원이 증거를 주었습니다. 김정희 씨도 인터뷰에 나섰다. 저는 내부에서 직접 봤습니다. 어르신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취급합니다. 양심상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며칠 후 KBS 저녁 뉴스에 우리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화면에는 황금빛 쉼터의 정원과 깨끗해 보이는 건물이 비쳤고 곧이어 농촌 어르신 우롱하는 실버타운의 실체라는 자막이 떴다. 나는 TV를 보며 손이 떨렸다. 드디어 세상이 알게 된 것이다. 반향은 컸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전화가 빗발쳤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지역 사회단체가 움직였고 법률 구조단도 나섰다. 황금빛 쉼터는 곧 혼란에 빠졌다. 실장은 나를 불러 세웠다. 이말순님,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실 수 있습니까? 우리 시설의 명예를 실추시키다니. 나는 담담히 말했다. 명예요. 우리를 속이고 차별한 곳이 무슨 명예를 말합니까?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큰아들 영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을 해내시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묻어 있었다. 이어 작은 아들 영호도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를 이런 곳에 두고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 쉼터 앞까지 찾아왔다. 엄마, 지금이라도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그 순간 눈물이 솟구쳤다. 버려진 줄 알았던 두 아들이 내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황금빛 쉼터를 무너뜨리려면 더 많은 증언과 더 많은 사실이 필요했다. 다행히 뜻밖의 사람이 용기를 냈다. 정미경 씨였다. 이말순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진지했다. 저도 운영진에게 속았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 아니라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특별 대우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운영진이 저희를 이용해 다른 어르신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녀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두 번째 방송은 황금빛 쉼터의 교묘한 조작과 이간질 전략을 낱낱이 드러냈다. 이제 쉼터의 진짜 얼굴은 감출 수 없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영진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다. 어르신들이 낸 보증금을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말순 씨, 우리가 해냈네요. 박금순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단순한 안도감으로 끝나지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싸움은 한 쉼터를 무너뜨린 데 그치지 않았다. 이제 사회 전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방송 이후 황금빛 쉼터는 완전히 뒤집혔다. 평소 조용하던 복도는 기자들과 카메라로 가득 찼고 입주민들은 하나같이 웅성거리며 분노와 혼란에 휩싸였다. 실장은 연일 얼굴이 굳은 채 다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다. 지역 주민들도 몰려와 이게 사실이냐고 묻고 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운영진을 규탄했다. 나는 동지들과 함께 TV 앞에 앉아 두 번째 보도를 지켜봤다. 이번에는 정미경 씨가 화면에 등장해 진실을 증언했다.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은 게 아니라 운영진이 꾸민 연극이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을 더 크게 흔들었다. 이제 우리만의 외침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또 있었고 증언이 이어졌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며칠 뒤 뉴스 속보 자막이 흘러나왔다. 황금빛 쉼터 경영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그 순간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정의가 우리 편에 서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씁쓸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했을까? 왜 나이든 우리 세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을까? 그러나 슬픔에 머물 시간이 없었다. 나는 곧 깨달았다. 우리가 싸운 건 단지 한 쉼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오래된 무관심과 불평등 구조라는 걸. 그래서 기자의 인터뷰에서 나는 분명히 말했다. 이건 황금빛 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많은 실버타운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고 정부는 전국 실버타운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며칠 뒤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다른 시설들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차별과 횡령이 발견된 것이다. 언론은 이를 실버타운 게이트라 불렀다. 나는 세월에 지쳐있던 농촌 출신 할머니였지만 내 목소리가 나라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 와중에 개인적인 기적도 찾아왔다. 두 아들이 내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큰아들 영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이제 정말 저희가 모실게요. 아내도 엄마께 죄송하다고 했어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합시다. 작은아들 영호는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다. 엄마, 제 잘못입니다. 엄마 돈을 날리고 거짓말한 죄, 죽을 때까지 갚겠습니다. 나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괜찮다, 영호야. 네가 반성하고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날 쉼터 입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동지들이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말순 씨, 우리가 결국 해냈네요. 김정희 직원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말했다. 할머니, 저도 고마워요. 용기를 내주셔서.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싸움은 단순히 성공으로 끝날 수 없었다. 나와 같은 세대는 여전히 취약했고 또 다른 어르신들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나는 기자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세대가 침묵하지 않을 때 세상은 변합니다. 방송국에서 돌아오는 길, 영수와 영호가 나를 채 태웠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거리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나는 단순히 한 농촌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다짐했다. 이 경험을 묻어두지 않겠다고. 내가 겪은 고통과 반란, 그리고 승리를 기록해 남겨야겠다고. 75세 농촌 할머니의 반란기. 그렇게 책 제목을 정했다. 누군가는 비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진짜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느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불씨라는 것을. 황금빛 쉼터를 떠난 지 반년. 나는 이제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겉으로 보면 소박한 공간이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곳이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렵지 않다. 큰아들 영수 가족이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작은아들 영호는 매주 전화를 걸어 근황을 전한다. 손주들은 할머니, 학교에서 뉴스 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세상을 바꾼 거 맞죠? 라며 자랑스러워한다. 그 말에 나는 웃음을 감추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기뻤던 건 개인적인 회복만이 아니었다. 우리의 싸움은 더 큰 변화를 불러왔다. 정부는 실버타운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운영 실태를 적발했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 입주민 권리 보호법. 이 법은 이제 모든 실버타운이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말이다. 또한 사회는 나이 든 세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돌봄의 대상으로만 취급되던 노인들이 이제는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도 이어졌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셨나요? 누군가 물으면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나는 농부였어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돌보면 결실을 주고 착취하면 황폐해지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책으로 남겼다. 75세 농촌 할머니의 반란기. 책이 출간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다. 독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부모님을 실버타운에 모셨는데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또 다른 이는 편지를 보내왔다.
할머니 덕분에 제 어머니가 겪던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불평등과 편견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나는 보여주었다. 나이와 배경에 상관없이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다. 어느 날 영수가 혼자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제가 사과할 게 있어요. 사실 처음 엄마를 쉼터에 보낸 건 저희 편의를 위해서였어요. 엄마 행복을 위한다고 포장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웃었다. 영수야, 괜찮다. 오히려 그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졌잖니.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나는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불빛 사이로 수많은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증언자이고 기록자이며 또 다른 세대를 위한 길잡이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다. 만약 여러분이 나처럼 부당한 일을 겪는다면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실과 희망의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거나 다리가 부풀어 오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밤에 피곤해서 잠을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 모든 증상들은 여러분의 신장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작은 신호들이 사실 신장 건강에 큰 위험을 알리는 경고일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신장,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 신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신장 질환은 보통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경고 없이 서서히 진행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신장 질환은 그렇게 위험할까요? 신장은 그 역할이 중요한 만큼 그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혈액 속에 쌓인 노폐물이 몸을 망가뜨리고 결국 여러 가지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바로 초기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첫걸음. 증상 인식하기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다리가 붓는 등 가벼운 증상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들은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긴다.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긴다면 이는 단백뇨, 즉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많으면 단백질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 결과 소변에 단백질이 남게 되어 거품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은 간과하기 쉬운데
만약 소변에서 거품이 자주 보인다면 이는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2. 다리가 붓는다. 저녁에 다리가 부풀어 오르고 양말 자국이 뚜렷하게 남는 경우도 신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면 몸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다리가 부풀거나 손이 부풀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신장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니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피로감과 무기력함.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체내 노폐물이 쌓이면서 전신에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몸이 피곤하고 기운이 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신장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해 보세요. 몸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신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신장을 확인하는 방법. 만약 위와 같은 증상들을 경험하셨다면 신장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 검사를 통해 그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 검사를 통해 단백질이나 혈액이 섞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장이 건강하지 않다면 이들 검사를 통해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검사는 단순히 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신장병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신장 기능 검사를 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신장 질환의 위험성. 이제 신장 질환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신장은 일단 손상이 시작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입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회복이 힘듭니다. 특히 중기 이상의 신장 질환에 이르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신장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상적인 생활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투석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이제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무엇인지 아셨죠? 바로 위험 신호를 빨리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신장이 건강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지키기 위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 질환을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장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잊기 쉽죠. 그러나 신장 질환은 조용히 진행되며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한번 손상되면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은 왜 위험할까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걸러내고 체내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배출하며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또한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장이 기능을 상실하면 그 어떤 장기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노폐물과 독소 축적 신장이 기능하지 않으면 체내에서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합니다. 만약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들 노폐물과 독소가 혈액 속에 계속 쌓여 결국 몸의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고혈압과 당뇨병의 악화신장이 손상되면 고혈압과 당뇨병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하지 않음하면 혈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신장이 당분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병 환자에게 더 큰 위험이 됩니다. 신장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투석과 신장 이식의 필요성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되면 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투석은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기계적으로 혈액을 걸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투석은 하루 3시간씩 주 3회씩 해야 하므로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투석을 받는 동안 환자는 지속적으로 건강에 부담을 느끼며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신장 이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식 후에도 면역 억제제 등의 약물을 평생 복용해야 하므로 신체에 또 다른 부담을 줍니다. 4. 생명에 대한 위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 질환이 결국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으면 체내의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어 혈액 속의 독소 농도가 위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질병입니다.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신장 질환의 위험성을 알았다면 이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은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1.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신장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트륨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신장이 이를 처리해야 하므로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단백질이 신장에서 걸러내야 할 물질이 되어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정기적인 건강 검진 받기. 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병이 있는 경우 신장 질환의 위험이 더욱 커지므로 신장 기능을 체크하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물 충분히 마시기. 신장은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 2-8잔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신장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물을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4. 적절한 운동하기. 규칙적인 운동은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해 체중을 조절하고 혈압을 관리하며 신체 전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므로 신장에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은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신체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걷기 등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신장 질환은 증상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에 신장 건강을 체크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실천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번 섹션에서는 신장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식품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는 신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오는 노폐물을 걸러내야 하므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음식들은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소개할 3가지 음식은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분의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1. 올리브 오일, 염증을 줄여주는 슈퍼푸드.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대표적인 식품으로 최근 몇 년간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오일이 단순히 맛을 더해주는 기름에 그치지 않고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리브 오일은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나 되는 혈액을 걸러내면서 많은 염증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신장 내부의 작은 혈관들이 염증에 취약하여 염증이 쌓이면 신장의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성분들이 이런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용법: 올리브 오일은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그 유익한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볶거나 튀기지 말고 샐러드에 뿌리거나 찐 채소 위에 올려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생으로 섭취할 때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2스푼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의사항: 올리브 오일을 선택할 때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고르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가장 순수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제품입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빛에 약하므로 어두운 색의 유리병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브로콜리. 강력한 항산화제로 신장보호 브로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신장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가 손상되며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잘게 썰고 찜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찜을 하면 설포라판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브로콜리를 식초에 담그고 씻은 후 1~2분 정도 기다린 후 자르는 것이 설포라판의 생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브로콜리는 다른 건강한 식품들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졌다면 브로콜리에 포함된 칼륨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타 3회 정도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매일 섭취해도 좋습니다. 3. 마늘. 혈압을 낮추고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 마늘은 누구나 잘 아는 식품이지만 그 효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은 신장을 보호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알리신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당뇨병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신장에 매우 큰 부담을 주는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리신은 생마늘을 다진 후 5분 정도 기다리면 생성됩니다. 이후에 마늘을 샐러드에 넣거나 두부나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마늘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마늘을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고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품의 중요성. 신장 보호와 노화 예방 앞서 소개한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은 단순히 신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 식품은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그 기능이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을 통해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 식품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과 영양소들은 신장의 기능을 지원하고 그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이러한 식품들을 섭취함으로써 신장을 보호하고 다른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이제 신장을 보호하는 주요 식품들에 대해 알게 되셨죠?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은 단순히 맛있고 건강에 좋은 식품들만이 아니라 신장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식품들을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켜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식습관과 함께 생활 습관을 함께 개선한다면 더욱 건강한 신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보와 팁을 제공할 테니 꼭 따라오세요. 이제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생활 습관을 통해 신장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식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하는 습관들이 신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자주 하는 작은 습관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신장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짠 음식 피하기. 나트륨 과다 섭취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 짠 음식은 신장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신장이 이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과중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장은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고혈압 등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음식은 대체로 짠 음식이 많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국물 요리 등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국물은 적게 먹고 저염 제품을 사용하며 간을 너무 세게 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식사 후 소금을 적게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체 방법, 짠맛을 대체할 수 있는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여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 생강, 고추, 레몬, 식초 등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음식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대체제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식습관을 바꾸면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2. 진통제 과다 사용 자제하기. 신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많은 사람들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진통제를 자주 복용합니다. 그러나 진통제를 자주 먹는 것은 신장에 매우 해롭습니다. 특히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한겸증제 NSAIDs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신장 혈류를 줄이고 신장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자주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체 방법, 통증이 있을 때 가능하면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기보다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온찜질, 마사지, 스트레칭 등을 통해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를 꼭 먹어야 할 상황이라면 의사와 상의 후에 적절한 약을 처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단백질 과다 섭취 피하기. 신장에 부담 주는 고단백 식단 많은 사람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이 단백질을 걸러내기 위해 과도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한 사람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 방법,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부, 콩, 렌즈콩, 병아리콩 등은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건강한 단백질을 제공하는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생선이나 닭가슴살은 상대적으로 신장에 부담이 적은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단백질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흡연과 음주 자제하기. 신장에 미치는 영양 흡연과 음주는 신장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장의 혈류를 방해합니다. 또한 음주는 신장의 수분 부족을 일으키고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충분한 수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대체 방법, 흡연과 음주는 신장을 포함한 전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금연과 절주가 필수적입니다. 술을 마시고 싶다면 적당한 양만 섭취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흡연은 신장을 포함해 모든 장기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금연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적절한 수분 섭취. 신장의 필수 요소 수분 섭취는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장은 체내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8,8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체 방법,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물을 한 번에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을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신장에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물 대신 허브차나 과일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생활 습관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한 일상 습관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짠 음식과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진통제나 흡연, 음주를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운동은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작은 습관들을 실천해 보세요. 신장은 우리가 자주 하지 않는 작은 습관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바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지키기 위한 검사와 조기 발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그 증상은 매우 미미하고 서서히 진행되므로 우리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장을 일찍 체크하고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신장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1. 왜 신장 검사가 중요한가? 신장 질환은 보통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조용한 질병입니다. 신장 기능이 50%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장 질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는 증상이 없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점차 피로감, 부종, 소변 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상당한 기능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예시,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체내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액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몸이 점점 약해지고 전신 피로와 부종이 발생하며 결국 심혈관 질환, 고혈압 등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 후 신장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신장 검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정기적인 신장 검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신장 검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장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진행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 방법 1. 소변 검사. 소변 검사는 신장의 가장 기본적인 검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나 혈액이 섞여 있다면 이는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백뇨는 신장이 손상되어 단백질을 걸러내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는 신장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2. 혈액 검사. 혈액 검사는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이 체내에 축적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으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 내 요산 수치도 신장 건강을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3. 신장 초음파 검사. 신장 초음파 검사는 신장의 크기나 모양, 기능을 점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검사를 통해 신장에 기형이나 종양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초음파 검사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신장질환의 단계와 관리 방법. 신장질환은 크게 5단계로 구분되며 단계에 따라 관리 방법도 달라집니다. 각 단계에서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악화를 막기 위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단계. 신장 기능이 약간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관리만 해도 신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장 기능이 다소 감소한 상태입니다. 경미한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식이요법과 운동 등으로 신장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3단계. 중간 단계로 신장 기능이 상당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때부터는 식단 조절과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신장 기능이 거의 손상된 상태입니다. 투석을 고려할 수 있는 단계로 적절한 치료와 병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장 이식에 대한 준비도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말기 신장 질환으로 신장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단계별로 신장을 관리하는 방법은 달라지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신장의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신장 질환을 예방하려면 정기적인 검사 외에도 자가 진단을 통해 신장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거나 혈뇨가 있다. 2. 아침마다 얼굴이나 발목이 붓는다. 3. 피로감이 지속되며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개선되지 않는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 5. 진통제를 자주 복용한다. 6. 짠 음식과 고단백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 위의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신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검사 후 신장관리 방법 검사를 통해 신장 질환이 발견되었다면 신장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식습관 개선, 약물 치료, 생활 습관 조정 등이 필요합니다. 검사를 통해 신장 질환의 초기 증상을 발견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신장 기능의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신장은 우리가 자주 인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신장 질환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신장 건강을 체크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신장 질환은 예방이 가능하며 관리만 잘하면 건강한 신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질환의 최종 치료법인 투석과 신장 이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치료 후 생활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신장을 지키기 위한 주요 방법들을 다뤄보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려면 식습관, 생활습관, 정기적인 검사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신장 질환을 관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조용한 장기입니다. 신장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전신에 퍼져나가며 우리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실천과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신장을 지키는 마지막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신장 건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만약 신장 질환이 이미 시작되었더라도 이를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작은 습관들이 신장을 지킨다. 신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작은 습관들입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큰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소금 한 스푼을 덜 넣거나 물을 조금 더 마시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간단한 변화들이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시, 매일 한두 스푼의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거나 하루 값 8잔의 물을 마시는 것, 그리고 짠 음식을 줄이는 것처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하루하루 실천하면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B. 스트레스 관리. 신장의 또 다른 적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신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의 여러 시스템에 부담을 주며 고혈압과 같은 신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이는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상, 요가, 산책, 호흡 운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3. 정기적인 운동. 신장 건강과 체력 유지 운동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통해 혈압을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할 수 있으며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신장에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운동은 당뇨병과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 팁.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가벼운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은 신장을 지키면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신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올바른 체중 유지. 신장의 부담 줄이기, 체중 관리는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과체중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비만은 신장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고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 팁. 체중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하고 체중 변화를 체크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건강한 식습관 유지. 신장의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 식습관은 신장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짠 음식이나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방이나 고당분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도 신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 팁. 식단에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포함시키고 저염식 식사를 하세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며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이 포함된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견과류 등을 통해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건강관리,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건강을 관리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운동을 함께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질환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의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모두 신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신장 건강을 위한 첫 걸음을 뗀다면 앞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석과 신장 이식 후 관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치료 후 관리법과 생활 습관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가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걷는 것은 무릎에도 부담이 적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아 건강에 매우 유익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언제 걷느냐입니다. 사실 걷는 시간이 잘못되면 오히려 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걷기 시작하는 습관이 오히려 뇌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중요한 회복 작업을 합니다. 이때 뇌세포는 스스로 청소를 하고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처리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일찍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뇌가 충분히 회복할 시간 없이 혈류가 급격히 변화하게 되며 이는 뇌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압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걷는 시간대에 따라 뇌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올바른 걷기 시간은 언제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걷는다면 그 시간이 바로 뇌세포를 서서히 파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걷기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공기가 맑고 하루의 시작을 상쾌하게 시작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실상 이 시간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실은 바로 언제 걷느냐가 뇌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간대가 뇌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의 뇌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뇌의 혈류는 우리가 일어나기 전과 후에 큰 변화를 겪습니다. 밤새 몸이 휴식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걷게 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고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집니다.
이때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서서히 손상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 변화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떨어지면서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뇌졸중이나 심각한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걷는 시간대가 단순히 운동 효과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걸을 때 그 시간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뇌와 몸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나의 걷기 시간을 조금만 조정해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걷는 시간대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에 걷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뇌와 혈액순환 그리고 뇌세포의 회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를 잘못 설정하면 오히려 뇌를 서서히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걷기의 시간대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걷기 시간은 언제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걷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건강에 좋은 시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인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그 시간대와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걷기를 통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그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걷기 운동은 정말 좋은 운동이지만 그만큼 시간과 장소, 방법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시간대에 걷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에 해를 끼치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걷기 습관을 점검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제 걷느냐는 뇌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침에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 공기는 맑고 신선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루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여겨지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뇌의 건강을 지키려면 아침 일찍 걷는 것보다는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걷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걷기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걷는 것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5시, 6시에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대는 공기가 맑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시간대는 혈압이 가장 불안정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난 직후에는 혈압이 급격히 변화하고 특히 뇌에 필요한 혈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뇌에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압이 갑자기 변하면서 뇌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침 5시에서 7시까지의 시간대는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걷는 것은 오히려 뇌에 해로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걷는 것이 왜 위험한지 구체적인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스스로 회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뇌는 기억을 저장하고 노폐물을 청소하는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방해하고 일찍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 뇌가 회복할 시간 없이 급격히 혈액순환이 바뀌면서 뇌혈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지면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해 작은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뇌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걷는 습관을 피하고 뇌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준 후에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걷는 대신 언제 걸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는 바로 오전 9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입니다. 이 두 시간대가 뇌 건강에 가장 적합한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는 몸이 완전히 깨어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의 혈류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시간대에 걷기 시작하면 뇌가 더 잘 회복되고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 4시에서 6시까지는 하루 동안의 긴장이 풀리는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뇌가 편안하게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하는데 이 시간에 걷는 것은 뇌의 회복을 도와주고 저녁에 숙면을 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가장 적절한 시간을 잘 활용하면 걷기 운동이 뇌에 더 큰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시간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세포의 회복을 돕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걷기 운동을 할 때 시간대뿐만 아니라 장소도 중요합니다. 울퉁불퉁한 길이나 차가 많은 도로에서 걷는 것보다는 평평한 산책로나 공원에서 걷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은 넘어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에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걸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앞을 향하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걷기 운동의 자세와 환경도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걷는 방식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제 걷는 시간대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걷는 것이 뇌에 좋지 않다는 점, 그리고 오전 9시에서 11시,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걷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임을 기억해 주세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걷기 시간을 조절하는 것 외에도 더 나은 뇌 건강을 위한 몇 가지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걷기 운동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기만 한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걷는 시간대가 잘못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구들 중 일부를 소개하고 이들이 어떻게 우리의 뇌와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5년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의 걷기 시간대와 뇌 건강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연구자들은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걷는 사람들의 뇌 건강을 비교했으며 그 결과 아침 일찍 걷는 것보다 오전 9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걷는 것이 뇌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는 뇌 혈류가 가장 원활하게 흐르고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아침 일찍 걷는 사람들은 혈압과 혈당의 변동이 크고 이로 인해 뇌에 부담을 주어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는 2018년에 발표된 연구로 고혈압 환자들의 걷기 습관과 뇌졸중 발병 위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입니다. 연구에서는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아침에 걷는 사람들과 오후에 걷는 사람들을 비교했으며 오후에 걷는 사람들이 뇌졸중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아침에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급격한 혈압 변화를 경험하면서 뇌혈관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 오후에 걷는 사람들은 혈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혈류가 원활하게 유지되므로 뇌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히 걷는 시간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시간대에 걷느냐가 뇌의 혈류와 세포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즉, 걷기 자체는 분명히 좋은 운동이지만 그 시간대가 잘못되면 오히려 뇌를 서서히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들은 걷기 운동과 뇌의 기능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걷기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걷기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 지속한 사람들의 뇌에서 신경 가소성이 증가하고 이는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개선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이 뇌의 노화를 늦추고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시간에 걷는 습관이 지속될 경우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아침 일찍 걷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시간대에 걷는 것은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장기적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잘못되면 단기적인 피로감이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뇌와 신경계에 부담을 주고 결국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걷기를 시작하면 혈당이 급격히 변하면서 뇌가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뇌의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걷기는 분명히 좋은 운동이지만 그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걷는 것보다는 오전 9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걷는 것이 뇌 건강에 더 좋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걷기 운동은 뇌의 혈류와 세포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걷는 시간을 잘 조절하고 올바른 시간에 걷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가 걷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습관들을 조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작은 변화가 큰 건강상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걷기는 단순히 건강에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 건강과도 깊은 연관이 있으며 잘못된 방법으로 걷는다면 오히려 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걷기를 통해 뇌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개선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올바른 시간대에 올바른 자세로 그리고 올바른 환경에서 걷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적절한 시간에 걷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걷기 운동은 그 시간을 잘 선택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걷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아침 일찍 걷는 습관은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회복 작업을 하며 이때 뇌세포가 스스로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걷기 시작할 때 혈압이 급격히 변하거나 뇌혈류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아침 일찍 걷는 것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침 9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적합한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몸이 완전히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안정적이어서 뇌는 최적의 상태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뇌 기능을 촉진하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안전한 환경에서 걷기. 걷는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장소에서 걷는다면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울퉁불퉁한 길이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걷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평평한 산책로나 차가 없는 공원에서 걷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러한 장소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걷기 전에 주변을 잘 살펴보고 바닥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3.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속도. 걷는 자세가 잘못되면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자세로 걷게 되면 허리나 무릎, 발목 등에 무리가 가게 되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 걷는 동안에는 항상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와 목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머리를 낮추지 않고 시선을 앞으로 향하게 하세요. 발은 자연스럽게 흔들리며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걷는 동안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적절한 속도. 걷는 속도 역시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걷거나 너무 느리게 걷는 것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속도는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이렇게 걷는 속도는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너무 빨리 걷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걷다 보면 오히려 뇌가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4. 준비 운동의 중요성.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운동은 근육을 풀어주고 몸을 워밍업하여 갑작스러운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등을 통해 몸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특히 목, 어깨, 팔꿈치, 발목 등 주요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 걷기 전 몸이 더 잘 준비되며 이후 걷기 운동이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걷는 도중에 근육이나 관절에 부하가 가해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5. 걷기 후 스트레칭. 걷기를 마친 후에는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걷기 후 스트레칭은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피로를 줄여줍니다. 특히 종아리, 허벅지, 발목, 허리 등을 스트레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몸에 남아있는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이 더욱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스트레칭은 걷기 후 근육의 회복을 돕고 운동 효과를 높이며 체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리 운동은 뇌와 신체의 피로를 완전히 풀어주어 다음 날 또 활기차고 건강한 상태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리. 걷기 운동은 매우 유익하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간, 장소, 자세, 속도, 그리고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신경 써야 합니다. 뇌 건강을 보호하려면 걷는 시간대와 환경을 잘 선택하고 걷기 운동의 자세와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걷게 되면 그 효과가 상쇄될 뿐만 아니라 뇌와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신체와 뇌를 모두 고려한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여 더 나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걷기만 잘해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 전체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올바른 걷기 습관을 통해 건강한 뇌와 몸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걷기 운동을 통해
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걷기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것들이 뇌를 서서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피해야 할 일상생활의 나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불규칙한 식습관과 잘못된 음식 선택. 음식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잘못된 식습관은 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고지방, 고당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뇌에 좋습니다. 오메가3는 뇌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돕고 뇌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기름진 생선, 호두, 아마씨, 치아씨드와 같은 식품들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D도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뇌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결핍되면 뇌와 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생선, 계란, 강화된 시리얼 등에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뇌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공식품이나 고지방, 고당분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권장합니다. 2.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 패턴. 수면은 뇌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면 부족은 뇌의 회복을 방해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장기적으로는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뇌에 쌓인 독소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성인은 하루 7,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이 과정을 통해 뇌가 회복됩니다. 깊은 잠을 잘 자려면 스마트폰을 잠자기 전 사용하지 않고 차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3. 만성적인 스트레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일시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용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이어지면 뇌세포에 손상을 주고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가 과부하 상태가 되어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요가, 명상, 깊은 호흡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1~5분만이라도 명상이나 차분한 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운동 부족과 정신적 자극 부족. 운동은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적 자극이 부족한 생활은 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운동.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의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뇌의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정신적 자극.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퍼즐을 풀거나 친구와 대화하는 등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이러한 활동은 뇌세포 간의 연결을 활성화시키고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음주와 흡연, 알코올과 담배는
뇌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 뇌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여 뇌세포의 산소 공급을 줄이고 뇌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주 제한. 지나치게 자주 음주를 하거나 과음하는 것은 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음주는 적당히 그리고 가능한 한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 중단. 흡연은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여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흡연을 끊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6.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사회적 고립도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부족하면 뇌를 자극할 기회가 줄어들어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 친구나 가족과 자주 대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 정신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 부족한 수면, 지속적인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음주와 흡연, 그리고 사회적 고립은 모두 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습관을 피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뇌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노화가 빨리 진행될 수도 아니면 건강을 유지하며 더 오랫동안 활발하게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방법에 대해 다루어왔습니다. 올바른 걷기 습관을 통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쁜 생활 습관들을 피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뇌 건강을 위한 변화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는 적절한 관리와 자극이 주어지면 충분히 회복하고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꾸준한 정신적 자극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큰 변화만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작은 변화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걷기, 식사 후 걷기, 저녁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같은 작은 습관들이 누적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지 하나의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습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뇌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며 얼마나 잘 자는지에 따라 뇌가 활발하게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뇌 관리,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뇌는 조금씩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뇌를 자극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 훈련, 독서, 퍼즐 맞추기, 그리고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등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과 식사는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메가3인 지방산이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뇌의 활성화를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뇌를 위한 새로운 길, 뇌 건강의 전환점.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뇌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셨다면 이제 뇌 건강을 위한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 걷기, 불필요한 스트레스 줄이기, 건강한 식사 습관 유지 등은 모두 간단한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꾸준히 실천될 때 여러분의 뇌는 점차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기억력, 집중력 등 뇌 기능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 자극을 줄 수 있는 활동들, 책 읽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퍼즐 맞추기, 그림 그리기를 통해 뇌를 계속 자극해 주세요. 뇌는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나 도전적인 상황을 만날 때 활성화되고 이러한 자극이 뇌의 노화를 늦추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뇌 건강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평생을 두고 지속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뇌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우리가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걷기, 식습관 개선,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모든 요소가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뇌 건강을 위한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바로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하루하루 쌓여 나가면서 여러분의 뇌는 점차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더 잘 기능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실천을 통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억하세요. 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빛나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뇌를 밝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뇌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을 계속 실천해 나가세요.